안녕하세요. 자, 3, 4월 핵심 이론 과정이네요. 가위계획서 잠깐 볼게요. 인사말 한번 읽어보시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여러분 함께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고, 우리 이제 앞으로 유학집으로 3, 4월 달 강의를 진행할 건데, 유학집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론서라고 생각하면 유학집 생각하시면 돼요. 유학집으로 공부해 나가면 되고, 유학집에 있는 내용은 90점 이상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론서니까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 참고서용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한번 읽어보겠다, 이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 그 부분만 참고해서 읽어보시는 교재고, 앞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 유학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집을 정독하셔야 되는데, 유학집은 우리 이제 최근에 15년 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을 저희가 개념화시켜서 유학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학집을 읽어보는 자체가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정독해야 된다는 거. 정독은 뭔지 알죠? 꼼꼼히 단어를 풀이해가면서 꼼꼼히 읽어보는 게 정독이죠.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목표는 내용을 총정리하는 거죠.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다 배우진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배우긴 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응용되거나 심화된 내용은 일부 빠졌고, 7단원 개발관리론 따로 배우진 못했어요. 이 개발관리론도 배우고, 감정평가에서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건 배웠는데 또 이제 부분적인 세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빠뜨리고 1, 2월 달 공부했으니까 이때 모두 다 총정리할 거고, 자, 이해 완성을 목표로 할 거고, 자, 그리고 3, 4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른 건 떠나서 11월, 12월 달에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 있었어요. 기초계산 문제 총정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무료 특강에도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밴디에도 들어가시면 공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기초계산 문제 특강은 수강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수업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연습하셔서, 우리 계산 문제가 9문제 평균 출제되는데 4문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고 꾸준히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학습 방법은 이거죠. 중요해요. 꼭 항상 명심하시고,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영상을 듣고 또는 수업에 참여하셨을 때 수업을 듣고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야죠. 이해가 됐다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유학집을 정독해야 돼요. 만약에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됐다라면 이해될 때까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보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 놓고 처음 들을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체크해 놓고서 그 부분만 다시 영상을 수강을 해야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될 때까지 영상을 듣고 이해됐으면 유학집을 정독하셔야 돼요. 유학집을 읽어보시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이런 문자로 해석되는구나, 이런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유학집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이제 학문 연구 목적이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거니까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유학집의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는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이 기출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답은 전에 나왔을 때 답이 3번이었다라면 다음에 나오면 3번이 아니라 2번이나 4번이나 응용해서 다른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든 지문을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답 찾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보셔야 된다. 이걸 많이 풀어봤다라면 유학집에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이제 다음 순환에 5, 6월 달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11월부터 4월 달까지 이론 과정을 3번 정리하는데 11월, 12월, 1, 2월, 3, 4월 이 이론 정리는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5, 6월 달에 기출문제를 풀고, 이 기출문제가 조금 응용되어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이걸 대비하여서 7, 8월 달에 응용문제, 예상문제 풀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마무리 총정리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풀이니까 꼭 유학집에 있는 건 100%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최대한 3, 4월 수업에 집중해요. 예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습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예습은 안 해도 괜찮고 3, 4월 수업에 집중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수업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론이나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1, 2월의 기본 과정에서는 좀 더 천천히 자세히 풀어줬으니까 그 해당 단원을 1, 2월 달 과정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암기 코드가 이제 3, 4월 달에 다 나올 건데 최대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시간 날 때, 틈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암기 코드를 좀 암기하셔야 돼요. 이 암기 코드를 좀 암기해 놓으면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학교는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이 전체 단원에서 그 단원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체계가 잡히는데 도움 많이 받을 거니까 이제 암기 코드는 외워야 되고 스마트 학기론도 암기 코드가 있고 3, 4월 달에 제가 한 장짜리나 암기 코드를 다시 정리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좀 활용해서 자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꼭 책에만 붙여놓지 말고 집에 화장실에도 하나 붙여놓고 독서실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식탁에 있으면 좀 밥맛이 떨어지나? 어찌됐거나 자주 차에도 놓고 틈날 때마다 자주자주 보는 게 중요하지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쭉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기 코드는 자주자주 편하게 자주 봐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 놓고 자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요약집은 우리 이제 목표는 2회독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목표예요. 이론서 정리할 때 요약집은 2번 이상은 꼭 읽어야 된다. 정독으로. 자,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우리 복습할 때 읽어야 돼요. 복습할 때 수업 듣고 역시 1, 2월 달에 1차 과정의 학기론 민법 복습해야 된다고 했는데 3, 4월 달에도 역시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복습해야 돼요. 1차에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3, 4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동차로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최대 3, 4월 달에 1차의 학기론과 민법의 모의고사 점수가 60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3, 4월 달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나머지 2차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1차가 준비가 안 되고 2차가 걱정되니까 공법이 어렵죠. 공법 어렵잖아요. 등기법 어렵죠. 어려운 거 좀 더 걱정돼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5월달, 6월달, 7월달 됐는데도 민법이나 학기론이 40점, 50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1차가 불안해가지고 2차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야 동차 안 되겠다,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2차가 좀 걱정되더라도 1차 위주로 3, 4월 달에 학계론과 민법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난 2차가 너무 걱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이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어려운 공법을 먼저 하기보다는 중개사법을 먼저 해야 돼요. 중개사법에 고득점이 좀 나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나머지 공부는 좀 수월하니까 이건 주관성이 있어요. 2차 선생님들한테 야 학교론 선생님이 중개사법만 하래 이랬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2차가 좀 더 염려스럽고 걱정된다면 우선순위를 잡을 때 중개사법을 먼저 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법이 아니에요. 공법에서 국계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법, 건축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시법이 아니라 지적법을 잡아야 되고 세법을 잡고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이나 그 다음에 정비법이나 등기법을 잡아야 되는 거지. 일단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먼저를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아 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합격을 위해서 학문 연구하는 거 아니니까. 자,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이제 3, 4월 달 수업 듣고 복습할 때 요약집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읽어보고 중요한 건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해 놔야 돼요. 나중에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이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 걸 중심으로만 빠르게 공부할 거니까 처음 요약집을 정독할 때 만약에 20시간이 들었다면 두 번째 요약집을 정독할 때는 10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할 때는 3,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래서 알고 있는 것들은 버리고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걸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니까 체크를 잘해야 시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체크 잘하고 날개 부분에 용어는 읽어봐야 되고 이 핵심 내용은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까지 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암기 코드도 암기해야 되고 기출지문도 제가 이제 문제로 따로 내지 못하고 중요한 기출지문들이 몇 개가 있다라면 날개에다가 기출지문을 수록해 놨으니까 이 기출지문도 한번 읽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날개에 보충이나 참고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나는 80점 이상 무조건 맞겠다. 최고 점수를 맞겠다라는 분만 읽어도 괜찮아요. 합격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보충 참고는 두 번째, 세 번째 회독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체크된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나가고, 세 번째는 다시 체크된 걸 중심으로 더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요약집을 잘 꾸며놔야 돼요. 자,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하루에 기출문제 2문제씩 올려드리니까 이 문제 짧은 시간 들여서 틈틈이 한번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고, 못 풀어도 괜찮아요. 지문을 읽어보는 자체로 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문을 읽어보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기출문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토요일 날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포인트 특강이 있어요. 이제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는 시간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 막 무한대로 투자할 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만을 좀 여유 있게 제가 보충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때 밴드에 오시면 공지가 될 거예요. 언제 뭘 하겠다, 언제 어떤 단원 하겠다. 그럼 밴드에 참여하셔서 밴드를 통해서 특강 들으시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역시 이제 민법, 학개론, 공법은 내용이 많으니까 진도 나가기 좀 바빠요, 선생님들이. 오늘도 열심히 한번 진도를 나가보죠. 일단은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많지 않고 7페이지예요. 요약집 7페이지. 자, 부동산학 총론. 1단원이 총론이죠. 총론. 이제 내용 나가기 전에 7페이지에 단원 잠깐 보면, 자,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총론에서는 보통 최근 5년 동안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3문제 중에 2문제가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매년 거의 뭐 15년 동안 매년 나왔던 문제가, 첫 번째 토지의 분류. 이제 오늘 완벽하게 암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의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부부, 영계,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이 4가지의 파생되는 현상과 연결시키는 거, 이 2개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거니까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한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거나 주택의 분류이거나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구분하는 거, 이 3개 중에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히 어렵진 않고 그냥 가볍게 수업 듣고서 집에서 복습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경제론이 나가는데 경제론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전에 공부할 때 1, 2월 달에 경제론이 좀 어려웠다. 그럼 항상 마음에 3, 4월 달에는 경제론을 완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뭐 내용을 한번 보죠. 부동산학 1장. 자, 내용을 보니까 일단 뭐 부동산학이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 단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사실 넘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진도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근데 또 요약집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고 넘어가기가 조금 찝찝해서 잠깐 좀 설명하면,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부동산학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능률하는 건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 능률화는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잘하자.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 활동은 뭐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우리 학개론에서 배우는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부동산의 거래, 중개,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개발 관리, 부동산을 바탕으로 돈 빌리는 거, 금융, 감정평가, 이런 게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한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적이고 응용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원리는, 자, 능률화시키기 위한 이론도 잘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론 정립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도 하겠다, 실무에 적용도 하겠다, 이걸 응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도 적용하기 위한 과학을, 이걸 부동산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하기 위한 학문이다.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주로 예전부터 나왔던 가장 쉬운 내용들은 다 이 표에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잘 못하면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잘못 나타날 거예요. 나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 나타나는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인간이 주택이라는 부동산을 수요 공급을 잘 못했어요. 독점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이 주택 부족 문제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학은 이 부동산 활동을 잘하자, 능률화 시키자라는 게 주된 목적이죠. 가장 최우선시되는 원리나 원칙은 능률화예요. 능률화, 잘하자. 이때 잘하자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동산을 소유한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부동산을 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서 소유하면 안 되고 토지는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귀하죠. 야, 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이용할 때, 소유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자라고 능률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활동할 때는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된다. 거래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걸 능률화, 능률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선시되는 원칙이자 원리이고. 자, 이때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이 논리성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과학성이 중시되고 실무에 응용할 때는 테크닉,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니까 과학성이 중시되고 실무에는 기술성이 중요시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이때 종합이라는 말은 부동산학이라는 건 원래부터 태초에 만들어진 학문은 아니에요. 법률이나 경제학이나 건축학 같은 기술학 등이 있었는데 이 법에서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고 경제학에서 부동산 관련된 경제가 있겠죠. 수요 공급이나 투자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술학, 건축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합친 학문을 이걸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학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합쳤다라고 해서 종합학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종합적이다. 응용이라는 건 이론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무에 적용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한다라고 해서 응용과학이란 말을 써요. 이때 앞으로 이제 종합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학문을 세 개를 잡아서 법률, 경제, 기술학을 합쳤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앞으로 뭐 수백 번 나올 얘기예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종합했다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을 합쳤다 이런 의미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나왔고 자, 가로 3번에 보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를 다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종합적이다 그러면 법경기를 합쳤다 이런 내용이고 물론 꼭 반드시 법경기만 합친 건 아니죠. 여러 다른 학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 개 학문을 다 합치는 걸 종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실무에 응용도 했다. 경험,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회과학이다. 규범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보너스로 나올 때 이 암기 코드에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걸 좀 기억해 놔야 돼요. 자,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에요. 자,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추상적 학문 아니다. 자연과학 아니에요. 우주의 원리나 천체 이런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만 잘 정립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건 부동산학과 관련 없는 학문적 성격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다.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물리학이나 천체학이나 이런 거 우주 원리를 연구하는 거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잘 정립하는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정립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게 나올 수 있죠. 그런 거 나올 걸 대비하여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맞추려고 여기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다 공부하는 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나왔던 게 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게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나온 걸 중심으로만 딱 정리하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아니다. 이거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자, 부동산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겠냐라고 6가지가 정리됐는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자, 의사결정식 접근과 종합 접근에서 종합이란 말 나오면 법경기죠. 법률, 경제, 기술을 합친 종합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종합했다, 복합했다 같은 말로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종합했다, 복합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면 여러 학문을 합쳤다라는 얘기죠. 법경기 이런 얘기고. 자, 의사결정적 접근, 이게 사실 중요한데 부동산학을 왜 배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있는데 우리 1, 2월 달에 잘 정립했죠. 1단원이 뭐예요? 부동산학 총론. 2단원은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여보세요, 수요 공급 경제 활동이니까 경제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을 배우는 게 시장론.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겠다, 정책론. 이 4단원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이에요. 이 기초 분야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5단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 투자론이에요. 이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간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때 이제 투자론이 이제 5단원이고 6단원은 투자할 때 돈이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금융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개발 관리한다. 마지막에 감정평가. 이렇게 돼서 8단원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를 분석한다. 그러면서 할인법을 배웠어요. 할인현금수지 분석법. 이런 거 배웠었죠. 어찌됐거나 투자결정이 중요해요. 근데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동산을 사는 건데 뭘 기대하고 산다?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거죠. 수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클 거라고 예상되면 투자하겠다. 이런 걸 배웠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이고, 이 투자결정은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식 접근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돈을 벌려고 연구하는다. 부동산학을 돈을 벌려고 연구한다. 부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연구해 나가는 거, 이런 접근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접근 방식이에요. 돈 벌려고 부동산학 공부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부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를 이걸 가정하고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 이게 뭐냐 그러면 의사결정식, 투자결정, 대표적인 의사결정이 투자결정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예제 한번 풀어보죠. 예제 풀 때는 칠판 보고 같이 풀고, 책에 있는 문제는 복습할 때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학은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종합해서 실무에 응용하는 사회과학이다. 사람 사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맞죠? 자, 2번째,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원리, 이론과 실무에 응용하는 걸 만들어가고 개척하는 과정이다. 맞죠? 자, 3번째,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규범과학이다. 나머지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추상적 학문이 아니라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4번째,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조건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효율성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투자에 있어서 효율성은 뭘까요? 투자를 잘하자라는 거잖아요. 효율성은 잘하자, 능률성 잘하자, 투자를 잘하자. 그럼 수익을 잘 만들어내자, 수익 창출을 잘하자, 수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익성, 수익성, 투자에서 효율성이라는 건 부동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니까. 그래서 얘만 중요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와서 이제 다르게 응용된 지문이 나온다라면, 그러면 민간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시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안 돼.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동산학은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야,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해서 투자 잘해서 돈 많이 벌어. 나라에서도 당연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효율성이 중요시 되는데, 정부는 못 사는 사람도 잘 보살펴줘야죠. 그러니까 효율성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형평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고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무조건 효율성, 능률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민간이나 정부 입장에서 무조건 효율성이 중요한데, 개인 입장에서는, 민간 입장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하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뭐도 형평성도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야지.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이런 건 틀리는 거예요. 자, 4번은 틀렸고, 자, 5번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추자연 기초순수는 아니라 그랬죠. 순수과학과는 달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맞죠?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먼 옛날 15회 때 나왔대요. 최근에 나오고 있진 않은데, 나와도 뭐 보너스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 암기할 건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 없다. 이런 암기 코드를 좀 암기해놔야 돼요. 자, 부동산 활동의 특성을 보니까 이제 주체를 한번 보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거래, 그다음 금융, 감정평가, 개발 관리를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공적 주체가 하면 1섹터라고 얘기해요. 1섹터. 우리가 공적 주체 얘기하면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중앙정부,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사. 이 세 가지가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민간 주체, 사적 주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정부가 부동산 활동했다. 그럼 1섹터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정부가 예를 들면 공영개발의 주체는 누구예요? 공영개발, 공공개발. 정부죠. 정부가 다 하는 거죠. 정부가 땅 살 때 주로 무슨 방식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수용해서 용도 변경해서 건물 지어서 분양도 정부가 다 한대요. 분양 임대도. 그러니까 정부가 다 하는 거죠. 이런 개발은 1섹터 개발이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섹터,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사적 주체. 그러니까 1은 정부를 주는 거고 2는 이제 나머지 민간을 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3섹터라는 것도 있다. 이 3섹터는 뭐냐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할 수도 있죠. 함께 해 나갈 때, 민간 공공 합동으로 해날 때 이걸 3섹터라고 한다. 출제자가 문제 내면 3섹터를 내겠죠. 3섹터. 1섹터는 정부, 2섹터는 민간, 함께 할 때는 3섹터. 예를 들면 민자고속도로라는 거 있죠. 민자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같은 도로 같은 건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요 도로니까. 그러니까 근데 민자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죠. 민간은 자본과 기술을 대고 정부는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국가에게 넘겨주고, 민간의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정부가 10년 동안 통행료 나오면 네가 다 가져가, 모자라면 좀 보상도 해줄게, 이렇게 만든 것이 민자고속도로죠. 그럼 민자고속도로 만들 때는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걸 무슨 개발? 3섹터 개발 또는 민간 공공 합동 개발,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활동할 때 함께하면 3섹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제가 다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은 사실 그 뒤에 배우는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기도 해요. 이거 이제 전부 다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아직 3월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나중에 배울 내용은 제가 미리 넘어갈 거니까 1월달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얘기했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니까 성질을 보니까 자, 아까 이론을 정립할 때는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 논리성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과학성이 중시되고 실무는 테크닉, 기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공공성도 중요하고 사익성도 중요하다.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 사익성만 보면 될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중요시할 거고 자, 얘가 좀 중요하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더하기는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 또는이 아니라 동시에 예이자 동시에 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 활동의 중개 활동 한번 보죠. 중개 활동. 우리가 중개할 때 중개 대상물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람을 중개하지 않잖아요. 물건을 중개하죠. 네, 부동산은 물건을 중개하는데 뭐를 매개체로 해서 물건을 중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부동산이란 물건을 중개하니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사람과의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자, 뭐니까 대인 활동이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 뭐니까 대인 활동이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틀리는 거다라는 거.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자, 장기성을 가지고 된다.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먼 미래까지. 짧은 미래의 수익만 보고 부동산을 잘못 개발하거나 관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을 개발 관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 먼 미래까지 장기성을 띠는 이유, 장기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두 번째가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역되지 않는다, 되돌리지 못한다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산을 깎아서 개발을 했어요. 산을 딱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뭔가 건물을 막 지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이 잘못됐어요. 주변의 환경도 오염시키고 수익도 안 나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없었어요. 그럼 다시 원래 산으로 되돌릴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걸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되면 원래 되돌리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 보고 부동산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성을 띠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딱 나와야 돼요. 영속성과 비가역성. 한번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걸 비가역성. 자,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은 1차보다 2차가 3차가 더 전문가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의 부동산 활동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예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했다? 그럼 3차 수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하면 2차 정도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우리 감정평가 공부해서 자격증 땄잖아요. 부동산 중개하면서 부동산의 가격 가치도 많이 따져봤을 거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야, 이 토지 얼마쯤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1차 정도 될 거고 3차로 갈수록 전문가다.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윤리가 있는데 예전에 먼 옛날에 한번 잠깐 이게 나왔어요. 조직윤리가. 자, 공중은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서비스란 단어도 알고 있어야죠.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고객을 의뢰인이라 그래요. 의뢰인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러니까 서비스 윤리는 의뢰인이나 고객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사기치지 말자 이런 걸 서비스 윤리라고 얘기하고 고용 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걸 고용 윤리라고 한다. 고용 관계에서 윤리. 이걸 우리가 내부 조직에서의 윤리라고 얘기해요.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 자, 이제 중요한 건 조직윤리인데 우리가 이 조직윤리는 동업자,
또는 동업자 단체. 예를 들면 내가 중개업할 때 동업할 수도 있죠. 동업자끼리 사기치지 말자. 또는 중개사 협회, 이런 협회를 대상으로 사기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 단체와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외부 조직. 그래서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를 얘기한다 라고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출제자가 낸다라면 이걸 이렇게 문제 낼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공부 안 한 사람은 내부 조직원 간의 윤리? 조직이 나왔네? 그럼 조직윤리겠지. 이렇게 찍는 사람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내부 조직과 조직윤리는 관련이 없어요.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의 윤리예요. 이때 외부 조직은 동업자끼리의 윤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조직윤리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다. 우리 감정평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정평가의 기준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치죠.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이게 중요했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외울 때 통상적인 시장 가치 이렇게 외우는 게 좋고, 조직윤리를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기억해놔야 나중에 지문에서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외부 조직윤리. 자, 그 다음에 공간활동은 3차원 공간이다. 공중지표 지하를 이렇게 3개의 차원, 3차원. 이 3차원을 입체공간이라 한다. 이 단어도 알고 있어야죠. 공간활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지표, 공중, 지하까지 3차원으로, 입체공간으로. 복합개념이다, 종합했다 그러면 법경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가로 3번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다 외울 필요 없고 딱 최우선 원칙은 부동산 학이나 부동산 활동은 잘하자가 목적이에요. 능률화하자, 능률성을 높이자, 효율성을 높이자. 능률성 원칙이 최우선 원칙이에요. 그러면 잘하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야, 네 땅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 찾아서 해야 돼.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부동산 활동의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해야 되는 건 안전성의 원칙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 활동을 질서를 확립하는 걸 지도 이념으로 삼는 것은 경제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다? 능률성의 원칙.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자,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 물론 그전에도 나왔는데 이게 자꾸 법령이 바뀌어지면서 많이 수정이 됐었어요.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딱 분류가 됐다. 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인정한 걸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 부동산업은 어떻게 구분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업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자, 첫 번째, 부동산은 다 부동산 있는 거니까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을 뺀 걸 이렇게 암기하면 될 거고. 첫 번째, 부동산업은 두 개로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외워놔야 돼요.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된다. 임대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 다시 임대 및 공급업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 자, 임대 및 공급업이니까 임대업이 하나 있는데 그냥 공급업이 아니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공급업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에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 뭐다?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정의돼 있지.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그러니까 서비스가 관리도 포함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를 우리말로 사후 관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서비스에 관리업도 포함되고 나머지 이제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중개업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돈 주겠다라고 하는 고객, 의뢰인을 대상으로 중개업하고 이 자문은 컨설팅,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 자문, 감정평가는 모두 다 고객이나 의뢰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외웠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야, 이 부동산들은 어떤 부동산들이 되느냐라고 할 때 주거용이면 주택 얘기하는 거죠. 비주거용이면 상업용이나 사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용, 사무용. 자, 기타 부동산이 중요한데 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특수시설들이 있죠. 이런 걸 기타 부동산이라 그래요. 시설을 기타 부동산이라 한다. 근데 여기 부동산이나 여기 부동산은 모든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죠.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지 기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관리업에는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중개업에는 우리 대리업도 포함하고 있죠. 중개들이 할 수 있고 경매들이까지 할 수 있고, 자문업은 당연히 투자 자문업을 얘기하는 거죠. 연애 상담 그런 거 아니겠고, 투자 상담, 투자 자문, 감정평가업을 얘기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될 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구분되고,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 그 다음에 그냥 단독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 개공이에요. 개공. 우리 뭐 중개사법에서 개공이란 말 많이 쓰니까 개공으로.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관리업이 들어가죠.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가 관리예요. 관리업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된다. 자, 이 부동산들은 다 되는데 여기 관리업 앞에 있는 부동산들의 기타는 안 된다. 주거용, 비주거용만 되고 기타 부동산이나 이건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의 관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철도시설 관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관리하는 거지. 아무나 그거 관리한다고 부동산업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돼야죠. 자, 이게 암기돼 있는데 암기가 됐다고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 문제 잘못돼서 나온 답, 오답들을 이걸 외워놔야 돼요. 자, 금융업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어요. 금융업 상관없다.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투자업. 즉 공인중개사가 사고팔고를 계속하면서 투자하면서 이윤을 남기면 안 된다예요. 뭐 금지행위로 배웠을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자, 그다음에 관리업이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걸 생각해 봐야죠. 기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타나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건설업, 건축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 쓰지 않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구분되지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나왔던 오답들이에요. 금융업, 투자업 안 된다. 돈 빌려주는 거나 투자 직접 할 수 없다.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에 기타나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건설업, 건축업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5,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할 건데 문제 푸는 연습도 잠깐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은 좀 스킬 같은 거, 기술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줄 건데, 자, 박스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가 2개씩 나왔죠. 이건 가장 쉬운 유형, 찍어도 맞을 확률이 높은 가장 중요한 가장 쉬운 유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는 지문 다 몰라도 답을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그리고 무조건
이 보기 중에서 맞다 틀리다가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면 절대로 다 읽고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맞았다 틀렸다가 나오면 얼른 보기를 봐야 돼요. 보기를 봐서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지문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한 3차원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무조건 맞죠? 3차원. 또는 이걸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다? 입체 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기억은 맞았어요. 자, 그럼 기억은 확실히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안 들어간 건 답이 아니죠.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번과 2번이 둘 중에 하나 답이니까 니은과 디귿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명확히 알면 되겠네요. 자, 니은을 보니까 사회 공고성이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라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조건 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죠. 이거 뭐 유치원생이 풀어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윤리성이 필요한 거죠. 니은은 틀렸네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다. 이렇게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질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또 읽다가 얘도 맞는 것 같네, 얘도 맞는 것 같네, 얘도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찍으면 오히려 정답을 맞출 확률이 떨어져요. 내가 정말로 의심스러우면 기억과 니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실수한 게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실수한 게 없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확히 일치하네, 그럼 답 체크하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모의고사 치는 거 보면 답 체크해놓고 또 읽어요. 이렇게 줄 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50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1차 과정을 볼 때 민법과 학개론이 40문제, 40문제, 80문제가 주어지는데 100분이 시간이 주어져요. 80문제를 푸는데. 그럼 40문제 풀 때 50분이고 답안 마킹하면 5분 빼면 45분에 40문제 풀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문이 막 10지문, 10줄도 넘어가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걸 일일이 하나 꼼꼼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남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걸 풀어나갈 때는 시간을 다 줄이면서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좀 더 시간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하는 게 모의고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 읽어야 된다. 자, 한번 해석해보죠. 우리 이제 문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자, 일반적으로 소비 상품을 대상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 맞죠? 먼 미래까지 보고 배려해야 된다.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거가 뭐냐? 무슨성 때문에? 영속성.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된다.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가역성이라 그러죠. 비가역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리을에 보니까 인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러긴 한데 대물활동이 아니라 대인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왔어요. 뭐가 틀린 거예요? 대인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대물활동이 아니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인간이 주체가 되지만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그러니까 대인활동이자 동시에 대물활동이다 라고 나와야지 얘는 아니며 얘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수요 공급도 생각해 보죠.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부동산 활동. 물건은 뭐야? 수요 공급하는 물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물 활동인데 이 물건을 수요 공급할 때 뭘 통해야 돼? 사람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자, 뒤에 지문은 맞아요. 이론 활동을 할 때는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되고 또는 우리가 여기서 지문을 추가하면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더 강조되고 중요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틀린 건 얘가 틀린 거예요. 대물 활동이 아니라가 틀린 거고.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 얘는 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1단원에서 임장 활동.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현장에 임하는 활동.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때는 부동산을 토지를 내가 만약에 중개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토지를 사러 왔대요.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토지를 떼어서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면 부동산 토지의 정보를 알려면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가야 돼? 물건이 있는 곳에 가야죠.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런 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중개업 할 때 임장활동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임장활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에 갔냐면 물건이 있는 곳에 갔죠. 물건을 보려고. 근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면 부증성이다, 부동성이다? 부동성이에요.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 그리고 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부동산,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므로 그래서 임장 활동이 되는 중요한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의 근거는 부동성. 정신이 부동성. 그러니까 임장 활동으로 근거하는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성, 물건이 즉 대물활동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물활동할 때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임장활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말은 부동성과 대물활동이라는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찌되거나 이 문제는 출제자가 보너스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사실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쉽게 답은 찾았어야 되고 두 번째 보죠. 자,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표준산업 분류해서 그럼 이제 관련 서비스업을 생각해야죠. 애프터 서비스니까 사후 관리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서비스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죠.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자 그러면 자문업 돼요. 중개업 되죠. 관리업 되네요. 관리업 되고 개발 및 공급업은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 및 공급업에 포함되는 거죠. 얘가 틀렸네요. 자, 자문업은 투자 자문업이고 중개업에는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항상 생각해 봐야죠. 기타나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주거용, 비주거용만 들어가야 된다. 네, 여긴 맞죠. 기타가 없으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 빠져야 되고 얘는 임대 및 공급업이고 아까 우리가 부동산업이라고 구정하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뭐냐면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 금융업 안 되고 투자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투자업도 안 되고 건설업 건축업 있어요 없어요?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개발 및 공급업이고 그 다음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항상 또 생각해 봐야죠.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죠. 기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뭐 문제는 쉽게 풀어 나갈 거고 자, 부동산의 개념. 뭐 1교시는 가볍게 그냥 한번 읽어본 거고 자,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니까 쉬었다가 하죠.